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늘 북한 관련 속보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27일 정찰위성 발사와 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서 연이어 도발을 하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정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현재 이들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며 발사체는 이미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입니다.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27일에는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제도 북한은 오물을 매단 풍선 수백 개를 내려보내고 GPS 교란 전파를 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한미 군 당국의 정보 자산을 동원해 북한 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전국에서 260개 넘게 발견이 됐습니다. 북한은 GPS 교란 공격도 시도를 했는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성의의 선물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초등학교 앞. 출입통제선 앞쪽에 비닐에서 빠져나온 종이 조각이 나뉜 곳입니다. 출동한 군인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사고 난 줄 알았죠. 진짜 바로 앞에서 풍선 터지는 그 정도의 소리가 들렸는데 오물풍선은 외교부 청사 옥상 등 청와대 인근 지역 4곳에서 잇따라 발견됐고 전국 각지에서 260개 넘게 포착됐습니다. 풍선에는 두엄과 분변, 북한 생활 쓰레기 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거를 다시 뿌리는 게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북한은 풍선 살포와 함께 GPS 전파 교란도 했고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와 관련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 살포 제지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며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빗대 비아냥거렸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전단에 몇십 배로 대응하겠다며 추가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워커 의원이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워커 의원은 현지 시간 29일 국방투자계획서에서 북한 김정은은 매년 미국 본토와 인도 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를 언급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재원과 첫날부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각각 예고했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원구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개원조차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의혹 등이 특검 대상입니다. 당론 1호 법안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간 법안입니다.
거대 야권이 22대 개원 시작부터 여당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여야가 협의해온 민생 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개원 자체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와 운영위,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하고 내일 각 대학들이 내년도 대입 입시 모집 요강을 안내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이제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그동안 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의료 사망 선고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교육부는 늘어난 정원을 어떻게 선발할지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원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열 것을 선언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SNS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따라오세요. 제가 가장 선두에 섭니다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정부는 대학이 정원까지 발표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며 전공의 복귀를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현장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간 처분 등의 차이를 둘 것을 예고하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자, 제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27일 위성 발사와 이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서 연이어 도발을 하는 건데 어떤 의도가 담긴 건지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북한이 이제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서 바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어떻게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아마 27일 날 정찰 위성 발사 실패가 아주 북한으로 봐서는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쓰레기 오물 이것도 풍선으로 보내고 또 전파 교란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더 큰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그리고 또 희생양을 찾을 목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물과 쓰레기를 담아서 남쪽으로 날려보낸 풍선 전국에 한 260여 개 정도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를 했어요.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세 가지 의도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50일 날 우리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북한으로 대행 풍선 20개 보냈잖아요. 여기에 대한 더 강력한 맞대응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북한에서 더 많이 보낸 게 아니냐, 이게 뭐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남남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건데 북한이 분뇨와 쓰레기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60개를 보냈는데 이거 이제 살짝 남한 전역에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폭탄이나 생화학 물질을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한 전역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넘기면 우리의 방어태세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번에 북한이 보낸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 출동을 할 때 두 부대가 출동을 했거든요. 네네. 한 부대는 바로
화생방 처리반이 이제 투입이 됐고요. 두 번째는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라고 하지만 이 속에 화생방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오염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여기 혹시 폭발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수거할 때 제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여기에 손대지 말고 군에서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군부대가 출동한 것이 바로 화생방 처리반과 폭발물 처리반이죠. 네네. 가가지고 북한이 이런 것을 할 줄 알고 예상을 하고 이런 부대들을 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 그 부부장이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 성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추가 살포를 예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추가 살포를 이제 예고했다라고도 보고요. 네. 그 뭐 김여정이가 비아냥거리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김여정이가 한 표현 중에서 몇십 배로 대응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포를 대북 전단을 보내면 아마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몇십 배로 대응할 텐데 우리가 20개 보냈는데 북한은 거의 300개 가까이 270개, 260개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한 15배를 보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김여정이 담화 중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그 김여정이가 자성자박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라고 그랬거든요. 아, 표현의 그래서 자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물을 보낸 것을 북한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낸 것은 북한 주민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김여정 스스로가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의 도발이 다각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게 마땅한 이제 대응 방법이 없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아마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그 행정안전부인가요? 여기 같이 합동으로 예. 이번에 그 민방위 경보 체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경보 체계를 발령하는 것은 대북 전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네. 영어로 그냥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보내주는 것은 에어레이드라고 그랬거든요. 예. 공습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드론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를 공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세분화해서 우리 국민들도 또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패널 두 분 모시고 국내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에 입첩되던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여당은 논점 이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첩 지시하는 것이 부당한 지시였거나 수사의 결과를 바꾸는 지시였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했냐를 문제 제기한다면 이건 중요한 논점을 벗어난 거죠. 자, 들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태블릿 PC와 비교를 하면서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통화 사실 탄핵에 연결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참 집요할 정도로 이게 정쟁적이고 네. 그리고 탄핵 지향적이고 그리고 민생 배척적이다 정치가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했던 것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지금 수사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부결 결정이 나왔다면 조금이라도 침착하게 이 수사를 바라보아야지 진상규명을 정말로 원하는 모습이 비춰질 것이다. 예. 근데 뭔가 하나 터질 때마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본인들 스스로가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사건에서도 통화 기록 자체가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도 없거니와 네네. 범죄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대통령과 장관 같은 경우는 업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통화를 해야 되는 사이이고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당시에 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관계된 전화 통화였을 수도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슬픈 사건이 났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어떤 포인트에서 과연 화를 냈겠습니까? 왜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아까운 생명이 죽게 만들었냐는 부분에서 화를 내지 왜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화를 내겠습니까? 아하. 여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족인 장모까지도 실형을 받는데도 수사를 적극 협조했던 사람이에요. 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실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지 민주당 주장이 정말로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로 이게 주장의 논리가 없다. 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이제 통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그 이야기입니다. 논점 이탈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적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장관이 통화하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용폰이 아니라 예. 개인의 통화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의 시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 회수가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브리핑이 어떻게 취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해병대 수사단에서 8명을 혐의 내용이라든가 그 혐의자를 적시를 해서 예. 지금 경찰청에 넘겼는데 네네. 그게 다시 2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수사 결과가 바뀌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지금 이번에 나온 세 차례의 통화 기록은 그 박정훈 대령이 재판부를 통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지 공수처에서 밝힌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보수 일간지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김기한 사령관은 경로설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는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경로설이 있었다는 것이 통화 녹취 내용에 정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직접 경로하신 내용은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수사로 이어져야 되고 결국 대통령실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보다는 특검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는 주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저희가 시즈를 하나 준비해서 뭐가 쟁점인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시즈를 한번 올려봐 주시죠. 자, 지금 보면요. 해병대원 사망사고 조사 외압 의혹의 쟁점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직권남용부터 BRP에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던 부분, 요거와 또 혐의에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는지 특정할 수 있는지 이첩 교류를 실시한 게 이 부당한 외압인지 아닌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지금 이게 쟁점이잖아요. 요 중에서 아까 방금 언급해준 이 직권남용 부분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요. 법이 정한 것을 누가 위반을 했는지를 보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의 관할은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네네. 이렇다라고 하는 건 군 경찰, 군 검찰이 수사권, 조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예전에 여군 성희롱 사건과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요. 군사법이 바뀝니다. 이게 군사법원법이. 네네. 그래서 사망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민간으로 즉시 이관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 당시에 여기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지금 당시 그
법사위 간사가 이 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군대에서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 군대는 이거 만지작거리지도 말고 바로 이관시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만지작거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보수 패널들이 말하기 껄끄럽다 보니까 이 부분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지금 실제로 당시에 여기 군사법원에서 네. 꼼지락거리거나 만지작거리지 않고 바로 이관해야 될 문제들을 수사하고 조사해서 지금 범죄명까지 특정지어서 보낸 건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막혀 있는데,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이관하지 않고 즉시 이관하지 않고 왜 범죄 혐의까지 기술했는지 이 부분부터 파고 들어가야지 제 생각에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짚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이 경로한 사실이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통화 기록을 통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전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조직에서든 간에요. 네. 내가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시를 할 때 윗분께서 화내셔. 윗분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만으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진실 여부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수사나 조사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말로 이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을 범죄 혐의자 마냥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 민주당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최상병 특검을 이렇게까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초전으로 봐야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모든 상황들을 정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피해들이 고스란히 민생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네.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무슨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VIP 경로 이런 모든 쟁점들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네, 우리 김인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꼼지락거리지 말고 바로 경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꼼지락거린다는 것의 표현의 보기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초의 그 기초 자료를 경북 경찰청에 넘겨야 되는 그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꼼지락거리지 않고 8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을 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거기에 동의해서 넘겼는데 대통령께서 국가안보회의에서 뭐 경로를 하셨다. 그리고 그 회의 이후에 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8명에서 예를 들어 2명으로 축소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에 8명으로 넘겨버리니까 이것을 대통령에게 장관이 전화를 받고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경찰로부터 다시 회수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꼼지락거린다는 것은 야당이 보기에는 이런 행위 자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고 이런 꼼지락거리는 행위가 일어난 것은 대통령실의 연락 이런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여러 차례 이 수상적인 통화에 근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왜 굳이 특검에서 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수사가 미진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또 하나의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것은 독립성을 확보한 특검이 해야 된다는 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외압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분을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보냈잖아요. 이때도 공수처에서는 분명히 출국 금지 해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갖고 또 4시간의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의 기본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데 아래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정석 전 국방부 장관을 4시간 졸속 수사했던 것이 이런 것이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군사법원법이 변경된 것은요. 이런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떠한 선입견을 주지 못하기 위해서 군대에서의 이 사건 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바로 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단장이 했던 행위들은 뭐냐면요. 이 사건에 지금 제명까지 적시함으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심어주고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이 정한 취지 자체를 지금 어기고 이첩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민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고정관념도 없이 수사가 진행됐
됐어야 되는데 네. 이미 제명이 적시되고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험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여야 모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특검 심사를 담당하는 이 법사위원장 사수 이 사활을 건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인데 당내에서는 누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번에는 또 강성 지지층의 요청으로 정청래 의원이 됩니까? 네. 근데 뭐 정청래 의원보다는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예.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네. 정청래 의원께서 이미 과방위원장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이 법사위라는 거는요. 타상위법,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것을 심사도 하기도 하지만 이 법사위 고유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을 다뤄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는 이 법사위 특성상 이 법률가라는 전문성이 또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에서 이제 3선이 돼서 상임위원장을 할 시기이고 예. 또 이분이 법사위를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박주민 의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예. 또 일각에서는 또 강성 또 이렇게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법사위원장 당연히 지금 여당에게 양보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야당에서 누가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모습 자체가 이게 한편에 지금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예. 네. 그럼 지금 이게 최소한 정말로 민주당이 국회를 민주적이고 그리고 타협적으로 해서 민생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법사위는 당연히 여당에게 이거는 협상의 여지도 없이 여당에게 줘야 되는 자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최상병 특별 지금 특검 당시를 예. 밀어붙이면서 여당 의원들을 막 설득하러 다녔어요. 이거 다분히 개인적인 정책이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원장 찬차를 위해서.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본인 말대로 9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면 그래도 좀 지지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표뿐이 이탈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탈표가 더 많을 수 있다. 예. 하는 부분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박주민 의원 상당히 지금 좀 이런 가능성은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에서 지금 남의 자리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거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여당의 몫으로 주어야 민생을 위하는 법안들 그리고 협상과 협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7일까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거 굉장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 지금 원구성 자체가요.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시작에 물꼬를 딱 닫아놓고 지금 7일까지 마무리하라라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협상하지 말자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이 김건희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은 모두 유임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한 수사 의지를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허리에 해당하는 차장 부장검사급 5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할 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4차장 검사에는 각각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낙점됐습니다. 조 차장 검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일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함께 수사했습니다. 김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인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페이 부장은 유임됐습니다. 지난 13일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교체됐지만 핵심 수사 라인은 유임된 만큼 관련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라인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 3부장은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후임에는 금융수사 경험이 많은 한현규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법무부가 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하민경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최대 관심사였던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인사에서 기존 이 부장검사들은 모두 유임이 됐습니다. 이 배경은 네.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가장 이제 중점으로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제 수사팀이 바뀔 것인지 여부였는데요. 그렇죠. 이제 형사 1부장과 그다음에 네.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이제 바뀌지 않고 유임을 하면서 그 수사팀이 이제 기존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지난 법무부가 이제 13일 날 그 고검 그 이상 이제 검사장급 이상을 이제 발령을 하면서 예.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차장검사들을 다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권에서 이제 중심으로 나온 이제 비판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사실 수사 같은 경우에는 주임 검사나 아니면 이제 부장 검사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끌어가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번에 유임을 한 만큼 이제 수사가 계속해서 이제 진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장검사들이 그래도 남은 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뭐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죠. 일단은 수사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속도는 예. 빨라지겠죠. 예. 근데 이제 당초에 이원석 총장이 5월 3일에 신속한 수사를 지휘하고 가능하면 5월 말까지 수사 결론을 내라는 지시를 했고,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원석 총장이 패스팅 당하는 인사 그리고 1차장부터 4차장까지 교체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중이 있는 인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사를 전담하는 부장검사가 교체되지 않았으니까 수사 자체의 연속성은 유지가 될 것인데 과연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부, 차장 또는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이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고 수사팀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지금까지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비판을 불식하는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이 부장검사 전주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애초에 이제 그 이창수 지검장 지휘하에서 이제 수사를 하던 이번에 부장 검사가 같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제 이전을 그렇더라고요.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창수 그 지검장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 사건도 이송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장 검사가 같이 또 이제 이전을 하면서 아마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해서 그 수사 관련해서도 이송될 가능성도 또 제기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두 분이 또 발을 맞춰서 또 다시 수사팀을 꾸리는 만큼 또 새로운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2조 원대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뭐 재산 분할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 가장 큰 관심인데 재판부 어떤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결국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냐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 약 5조 원대로 추산되는 주식의 유지 형성 과정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 그 이 재산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최태원 회장이 이 독자적으로 이 매수한 재산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없다고 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시키면 예. 그런 경우에는 1심에서도 어쨌든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이 됐거든요.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는 상당한 재산 분할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주식을 특유 재산의 어떤 예외적인 조항, 네. 그러니까 이 재산 형성에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300억대의 노태우 대통령의 네. 어떤 비자금이 투여가 돼서 SK 증권을 매수하는 데 들어갔고 그것이 결국에 지금 최태원 회장 재산 형성의 어떤 이 종잣돈이 됐다. 이런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1심 때 665억 원보다는 상당히 많았죠. 상향된 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때와 달리 양측에 28차례 이 성명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명 요구가 또 무엇이고 네. 왜 이렇게 수차례나 요구한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진짜 항소심이 1년 3개월이
진행됐는데 예. 28차례 이제 성명이 있었다는 건 정말 좀 이게 재판부가 그만큼 면밀하게 이제 재판을 보고 있다. 예. 되게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성명이라는 거는 재판부가 이제 진상을 잘 규명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고 또 입증을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구 이제 행위인데요. 이렇게 성명을 많이 한 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은 재판부가 가족 외에 그 최태원 회장에게 그 가족의 제3자에게 이렇게 송금한 돈이나 이런 지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밝혀라라고 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왜 주목이 되냐면 이 항소심 재판부가 얼마 전에 이제 좀 특이한 판결을 내린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재산 분할에서는 기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뭐 불륜 상대에게 수천만 원을 뭐 지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제 좀 돈을 많이 썼다든지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이제 이전에 내렸고 또 그 판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소논문 형식으로 이제 법원 게시판에 올린 적도 있거든요. 이 재판부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명을 내렸을 때 노 관장 측에서는 이제 2015년 이후에 이렇게 둘이 만남이 이제 밝혀진 이후부터 1,000억 이상이 이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다. 뭐 6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뭐 재판부가 많은 관심 노력 기울인 거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 1심 때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손을 들어줬거든요. 항소심에서 뭐 이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래요? 665억 원을 인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어떤 시각에서는 굉장한 금액이긴 맞는데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조 원대의 재산을 고려하면 실제 기여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SK증권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제 투입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보면 기여도를 약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적어도 1심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어느 정도 재산 늘어났는데 기여했냐 이게 관점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도 찾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하늘의 공군 블랙 이글스가 아랍에미레이트 국기색 연기를 뿜으며 공중 사열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국빈 방문 중인 무함마드 UAE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아랍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체결했습니다. 10년에 걸쳐 수출입 품목 종류별 기준 관세의 90%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농축산물, UAE의 원유와 대추야자가 혜택을 봅니다.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도 재확인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 국부펀드와 투자기관의 이러한 결정이 결국 UAE가 한국 경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검은색 SUV 행렬이 주택과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회담을 마친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아크 부대 파병과 바라카 원전 수주로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참모들의 박수 속에 포옹하며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친애하는 친구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문위에 걸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방한한 외국 정상이 퇴임한 지 10년 넘은 전직 대통령 자택을 찾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실 요리사가 조리한 13가지 음식을 이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자유무역 협정을 계기로 국내 경제에 제2의 중동 붐이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이 이제 개별 중도국과 처음으로 맺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요. 관세 인하를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뿐
뿐만 아니라 에너지부터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추가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이 큰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것이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14번째 교역국가이자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의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미국에 이은 3번째 원유 도입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로 꼽히는데요. 이 세파라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이게 발효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상품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의 시장을 상호 개방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보이게 될지 그 부분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요, 자동차, 무기, 가전제품, 농축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은 자동차 산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0.5%포인트씩 최장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앨 예정입니다. 그러면 근데 작년에 한국의 UAE 자동차 수출액은 4억 8,300만 달러였는데요. 그 전해보다 43% 증가하는 등 빠르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일본 자동차가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관세 인하로 인해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이 되면 아랍에미리트로의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하면 그래도 오일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분야에도 가장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분야에도 관세가 좀 내려갈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년에 걸쳐가지고요.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가 3%인데요.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협정에 따라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요. 국내 특히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에서 원가 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현재 400만 배럴 수준의 양국 간 공동 원유 비축분을 갖다가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MOU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원유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크게 향상이 될 것이다, 에너지 안보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 방산 분야 협력 논의도 좀 눈에 띕니다. 이 분야도 좀 협력이 강화될 수 있나요? 예, 저도 그럴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2022년에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하고 천궁2라고 해서 다기능 레이더 수입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우수성을 이미 알고 있고요. 이번 방안에서도요.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전투기 KF-21에 관심을 보여가지고 이것이 전력화되면 아랍에미리트가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산 경공격기인 FA-50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군이 개발을 완료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관심을 보여서 이것을 도입할지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양국 정부가 이제 제3국 원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제2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원전 수출 신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최초로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라카 원전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경험하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결합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의 제3국으로 원전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하고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 등에 관한 6건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안에서 양국이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후속 원전 건설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협력 방안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국가들에게 개방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최초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야에도 굉장히 호재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또 게임 강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게임 시장을 개방을 최초로 허용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중동 지역 게임 서비스 공급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아랍에미리트의 비디오 게임 시장 규모는 약 8억 달러 수준이고요. 그중에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만 4억 5천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 산업에서도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무죄를 주장하는 최후 변론까지 마쳤고 이제 배심원단은 유무죄 판결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지 언론은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12명의 배심원단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돈 지급은 명백한 중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성추문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겁니다. 트럼프 측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Mother Teresa could not beat these charges. These charges are rigged. The whole thing is rigged. 최후 변론은 11시간 만에 끝났고 양측 변론을 청취한 배심원단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편견을 제쳐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y have to decide with respect to each count whether they are finding him guilty or not guilty as to each of those 34 counts. 배심원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징역 최대 4년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심리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의 명운이 달린 판결은 이제 배심원 12명에게 달렸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0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27일 정찰위성 발사와 이태남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서 연이어 도발하는 건데 군 당국은 대비에 나섰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발사 즉시 이를 포착하고 이를 발사체의 종류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며 발사체는 이미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27일에도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제도 북한은 오물을 매단 풍선 수백 개를 내려보내고 GPS 교란 전파를 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한미 군 당국의 정보 자산을 동원해 북한 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페루의 아마존 지역에서 열린 한 영화제에서 관객들이 보트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페루 북부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아주 특별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영화제 풍경들 함께 만나보시죠. 열흘간 열리는 이 특별한 영화제 이름은 무유나 수상 영화제입니다. 페루 아마존 중심부에서 10m 높이의 목조 구조물에 스크린을 설치하면 보트를 타거나 집 창문을 통해 주민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정글 원주민들은 물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트 위에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네, 이제껏 본 적 없는 이색적인 영화제 같은데요. 아마존 정글에서 이런 영화제를 열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영화제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영화제가 열린 페루 이키토스의 벨렌 지역은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인데요. 한 번도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서 축제를 열어준 겁니다. 축제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에 문화와 삶의 방식을 전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화제를 열게 된 이유가 영화제의 풍경만큼이나 인간미 넘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요즘 하늘을 자꾸만 올려다보고 싶을 정도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 하늘 꼭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6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 서부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햇볕을 가려주며 자외선 지수가 보통 단계로 내려가겠고요. 다만 영서와 남부 곳곳으로는 자외선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중부와 경북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온 현상으로 여름도 일찍 찾아오고 에어컨 사용도 빨라질 텐데요. 에어컨 작동 전에는 필터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물로 깨끗이 닦아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냉각핀에 먼지와 곰팡이가 끼어 있다면 중성세제를 칫솔에 묻혀 긁어내주시고 송풍으로 돌려 냉각핀을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